잠도 못 자는데 당신까지 나를 몰아세워. 그냥 각방 쓰자. 각방 써. 저는 72세 김태수입니다. 새벽마다 숨이 턱 막혀 깨고 이자 문자 한 줄에 마음이 쪼그라들었어요. 아내가 병원 가자 잠부터 잡자는 순간 약해진 걸 들킬까 무서워 다정하게 말하는 법을 잊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 식탁 위 합의서엔 제가 대충 보고 넘긴 문장이 하나 더 붙어 있었고 저는 지면 끝 같아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석 달 뒤 카드가 막히고 2,600만 원을 잃고 고시원 방으로 쫓겨난 뒤에도 제가 정말 무너진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한 번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모든 걸 잃기까지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본문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수, 올해 72입니다. 몇 달째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새벽 3시쯤이면 가슴이 답답해서 눈이 떠집니다. 숨이 턱 막혀서 일어나 앉으면 어둠 속에서 천장만 보이고 옆에선 아내 숨소리가 들립니다. 고르고 깊은 숨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편안해 보여서 더 괴로웠습니다. 저만 이런 것 같았습니다. 다시 눕지만 잠은 안 옵니다. 시계만 째깍거립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눈만 감았다 뜹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새벽 5시가 되고 창밖이 밝아옵니다. 아침이 되면 휴대폰이 울립니다. 이자 납부 안내 문자입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숫자가 눈에 들어오고 날짜가 보이고 계좌번호가 떠오릅니다.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계산을 하려 하지만 잘 안 됩니다. 그냥 불안만 커집니다. 아내 이정희가 부엌에서 물 끓이는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원 가자고 잠부터 잡자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신문을 펼쳤습니다. 약해진 걸 들키기 싫었습니다. 남자가 잠 못 잔다고 병원 가는 게 창피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똑같았습니다. 밤엔 잠이 안 오고 낮엔 멍하고 저녁엔 짜증이 났습니다. 작은 일에도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리모컨이 안 보이면 화가 났고 국이 짜면 짜증이 났고 텔레비전 소리가 크면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또 물었습니다. 요즘 힘드냐고 뭐라도 말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실은 괜찮지 않았지만 설명할 언어가 없었습니다. 그냥 모든 게 무겁고 숨쉬기가 버거웠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낮에는 동네를 걸었습니다. 공원을 지나고 슈퍼 앞을 지나고 버스 정류장을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보였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걷기만 했습니다. 다리가 아파도 계속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가기 싫었습니다. 집에 가면 또 휴대폰을 봐야 했고 문자를 확인해야 했고 숫자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게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아내가 불을 켰습니다.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왜 안 자냐고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숨소리가 이상하다고 자다 깨서 확인했다고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내는 입을 다물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다시 왔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말을 아꼈고 저는 더 말을 줄였습니다. 밥상을 마주해도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휴대폰만 울려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가 전화하면 받기 싫었습니다. 문자가 와도 보기 싫었습니다.
낮에 아내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녁 뭐 먹을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하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생선이 좋으냐, 고기가 좋으냐고요? 저는 귀찮아서 짜증을 냈습니다. 알아서 하라고 왜 자꾸 묻냐고 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에는 김치찌개만 올라왔습니다. 반찬도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먹으면서도 불만이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또 잠이 안 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벽지 모서리가 조금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시간이 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뭐가 문제인가? 언제부터 이랬나요? 답은 없었습니다. 그냥 모든 게 엉켜 있었습니다. 어느 밤 결국 폭발했습니다. 아내가 또 물었습니다. 잠 못 자는 거 병원에서 약 받아보자고 이러다 쓰러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참고 있던 게 터졌습니다. 각방 써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한마디가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이불을 챙겨 거실로 나갔습니다. 침실 문이 닫혔습니다. 쿵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사과하면 풀릴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입이 안 열렸습니다. 자존심인지 창피함인지 뭔지 모를 감정이 목을 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에 이불이 개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처럼요.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내도 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국 떠먹는 소리, 반찬 집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라고, 각방도 나쁘지 않다고요.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사과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더 편했으니까요. 사과하면 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각방이 시작됐습니다. 첫날은 어색했습니다. 침실 문을 닫는데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거실에서 아내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이 안 왔습니다. 둘째 날은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문 닫는 소리에 익숙해지고 거실 소리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셋째 날부터는 당연해졌습니다. 아내는 거실에서 잤고 저는 침실에서 잤습니다. 아침엔 마주쳤지만 대화는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저녁 뭐 먹을지, 쓰레기 언제 버릴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싸우지 않으니까요. 말다툼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고 그냥 각자 살면 되니까요. 그런데 밤이 되면 잠은 여전히 안 왔습니다. 아니, 더 안 왔습니다. 침실이 넓어 보였습니다. 침대가 커 보였습니다. 이불이 무거웠습니다. 혼자라는 게 이렇게 무거운지 몰랐습니다. 휴대폰엔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대출 이자, 카드 결제일, 자동이체 안내들이었습니다. 숫자를 보면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계산을 하다 보면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내한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각방을 쓰자고 한 건 저니까요.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니까, 가장이니까 책임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오후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표정이 안 좋다고, 뭔가 걱정거리가 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서로 더 조심하게 됐습니다. 말을 아꼈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다른 세계였습니다. 같은 공기를 마시지만 다른 온도였습니다. 밤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각방 써 라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화가 났었나, 서운했었나, 아니면 그냥 막막했었나요? 지금은 그 감정조차 흐릿했습니다. 남은 건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각방은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는 이미 거실 이불을 정리해 둡니다. 저는 씻고 나와 밥을 먹습니다.
아내도 같이 먹습니다. 말은 없습니다. 낮엔 각자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뉴스를 보거나 산책을 나갑니다. 아내는 집안일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납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만납니다.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봅니다. 밤이 되면 각자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루가 갑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싸우지 않으니까 평화로워야 하는데 점점 더 불편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도 비슷해 보였습니다. 가끔 저를 보는 눈빛이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보였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간만 흘렀습니다. 휴대폰은 계속 울렸고 문자는 계속 왔고 숫자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 숫자들이 제 목을 조여왔지만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각방이 길어지면서 밥도 따로가 됐습니다. 처음엔 같이 먹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어긋났습니다. 저는 저녁 6시에 먹고 싶었고 아내는 7시가 편했습니다. 맞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각자 먹었습니다. 밥상을 차리는 것도 설거지하는 것도 따로였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반찬이 2세트씩 있었습니다. 같은 김치인데 다른 통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상했지만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말도 점점 줄었습니다.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우편물 왔다, 전화 왔다, 쓰레기 버렸다,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감정이 들어간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안부를 묻지 않았고 하루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뉴스를 봤고 아내는 혼자 드라마를 봤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다른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리모컨을 두고 다투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비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냉장고 문에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내 글씨였습니다. 생활비를 줄여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를 아껴보자고 외식도 줄이자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지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는지 정확히 설명할 순 없지만 뭔가 제 영역을 침범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메모지를 떼어 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내 돈 건드리지 마, 라고요.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 생활비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식들한테는 상황을 숨겼습니다. 큰아들이 전화하면 괜찮다고 했고 딸이 안부를 물으면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각방 쓴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이 나이에 부부가 각방을 쓴다는 게 남들한테 알려지기 싫었습니다. 체면이었습니다. 해결은 혼자 하겠다고 버텼습니다. 누구한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통장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매달 25일이 되면 자동이체가 몰렸습니다.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대출 이자가 동시에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엔 여유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빠듯해졌습니다.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한테 물어보면 또 생활비 얘기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낮에는 은행 앱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몇 번이고 새로 고침을 눌렀습니다. 숫자가 달라지길 바랐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수료가 하나씩 빠져나갔습니다. 계좌 이체 수수료, 통장 관리 수수료,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쌓이면 컸습니다. 저는 점점 더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지출을 줄이려고, 불필요한 걸 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끊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관리비는 내야 했고, 보험료도 내야 했고, 통신비도 필요했습니다. 밥은 먹어야 했고, 전기도 써야 했고, 물도 써야 했습니다. 줄일 수 있는 건 제 용돈뿐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도 아껴보고, 버스비도 아껴보려고 걸어 다녔습니다. 하지만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집안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내도 뭔가 느낀 것 같았습니다. 가끔 저를 보는 눈빛이 걱정스러웠지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움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가 돈 문제로 아내한테 약한 모습 보이는 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가 아내와 마주쳤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가면 되는데 왜 묻냐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나서자 숨이 트였습니다. 집 안 공기가 답답했다는 걸 그제야 느꼈습니다. 밖을 걷다가 편의점에 들렸습니다. 우유를 사려고 카드를 냈는데 승인이 안 됐습니다. 점원이 다시 해보라고 했습니다. 한 번 더 했지만 역시 안 됐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금으로 내겠다고 하고 지갑을 뒤졌습니다. 1,000원짜리 몇 장이 있었습니다. 겨우 계산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으로 카드사에 전화했습니다. 왜 승인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상담원이 확인하더니 한도가 초과됐다고 했습니다. 결제일이 지났고 최소 금액만 납부되어서 한도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기억했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을 전액 내지 못했다는 걸요. 최소 금액만 냈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부족해서였습니다. 집에 들어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은행 사이트에 로그인 하려는데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다시 입력했지만 역시 틀렸습니다. 세 번째에 겨우 들어갔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자동이체 내역을 봤습니다. 빠져나간 항목들이 길게 나열돼 있었습니다. 몰랐던 항목들도 있었습니다. 언제 가입했는지 기억나지 않는 보험도 있었고 뭔지 모를 회비도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확인하려 했지만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숫자가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냥 창을 닫았습니다. 내일 은행에 가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 와도 은행에 가지 않았습니다. 가기 싫었습니다. 문제를 확인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며칠 뒤 우편함에 등기가 와 있었습니다. 카드사에서 온 독촉장이었습니다. 연체료가 붙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쌓여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은 이제 부부가 사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고립된 채 같은 지붕 아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침에 마주쳐도 인사만 했고 저녁에 스쳐도 눈인사만 했습니다. 같이 있지만 혼자였습니다. 혼자지만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 어정쩡함이 더 괴로웠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게 맞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언제까지 이러나요? 답은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내일은 나아질 거라고, 뭔가 해결될 거라고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 와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자동이체의 날이 다시 왔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가 부족했습니다. 몇 개 항목이 미납으로 떴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제2채 안내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혼자 끌고 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각방을 쓴 지 2달쯤 됐을까요? 시간은 갔지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게 꼬여갔습니다. 관계도, 돈도, 마음도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지만 그냥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탁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A사 용지였습니다. 아내가 프린트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려다가 그 종이를 봤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봤습니다. 또 생활비 관련 얘기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각방 생활 규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규칙이라고 하니까 궁금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읽어봤습니다. 식사 시간 분리, 공간 사용 원칙, 생활비 분담 방법, 그런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문서로 만들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읽다 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게 좋았습니다. 싸울 일도 없고 오해할 일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종이를 넘기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2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엔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협의 이혼 절차 안내라는 문구가 상단에 있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협의 이혼. 그 단어가 눈에 박혔습니다. 필요 서류, 절차, 기간, 비용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준비해둔 것처럼 상세했습니다. 저는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각방 쓰는 거랑 이혼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각방만 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살지만 따로 지내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달랐습니다. 이미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봤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각방 규칙만 정하자는 거라고 2페이지는 참고용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참고용이 아니라는 걸요.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다는 걸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는지 설명하기 어렵지만 뭔가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종이를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래, 도장 찍으면 끝이지 라고요. 아내가 뭐라고 말했지만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휘갈겨 쓴 것처럼 흘려 썼습니다. 도장은 찍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름만 썼습니다. 아내가 말렸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자고, 지금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서명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아니, 되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과하려던 마음도 지는 느낌이 들어서 삼켜버렸습니다. 저는 종이를 식탁에 내려놓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쿵 소리가 났습니다. 혼자 앉아 있으니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그렇게 성급하게 서명했을까요? 왜 아내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준비한 거 아니냐고, 이미 마음먹은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아내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서류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놓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억나냐고, 며칠 전에 당신이 한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났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냥 끝내 라고 했었다고요. 그 말이 자기를 움직였다고, 서류를 준비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며칠 전 아내와 말다툼을 했었습니다. 뭔 얘기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짜증이 났었습니다. 그때 툭 던진 말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냥 끝내 라고요. 각방도 끝내고 대화도 끝내고 다 끝내자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말을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결혼을 끝내자는 의미로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그 말을 했었습니다. 아내가 이혼 서류를 준비한 게 아니라 제 말이 아내를 그쪽으로 밀어냈습니다. 미니 반전이었습니다. 제가 원인을 만들었다는 것, 그걸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집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서로 피했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완전히 따로가 됐습니다. 아내는 일찍 먹고 저는 늦게 먹었습니다. 설거지도 각자 했습니다. 빨래도 분리했습니다. 모든 게 두 개였습니다. 어느 날 우편물이 왔습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였습니다. 협의 이혼 접수 안내였습니다. 아내가 이미 신청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날짜가 잡혀 있었습니다. 한 달 뒤였습니다. 저는 종이를 보며 실감했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끝나는구나, 라고요. 그날 밤 저는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엔 안 마시는데 그날은 마시고 싶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사서 집에 왔습니다. 혼자 침실에서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을 마셨습니다.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쓴맛만 느껴졌습니다. 문득 아내한테 가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다시 시작하자고요. 하지만 발이 안 떨어졌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명했고, 서류가 접수됐고, 날짜가 잡혔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술병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빙빙 돌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그냥 끝내, 라는 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을 왜 했을까요? 정말 끝내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화가 나서 던진 말이었을까요? 이젠 알 수 없었습니다. 이미 말은 나갔고 결과는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취가 남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아팠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일어나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푸석했습니다. 수염도 제대로 안 깎았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저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내가 없었습니다. 외출한 것 같았습니다. 식탁 위에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해놓은 거였습니다. 저는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텅 빈 맛인지 몰랐습니다. 반찬을 입에 넣어도 맛이 안 느껴졌습니다. 그냥 삼키기만 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싱크대를 붙잡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제 고집이 이 모든 걸 만들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각방도, 서명도, 이혼도 제가 밀어붙인 거였습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버텼습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자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정리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아내가 짐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한쪽에 박스가 쌓였습니다. 제 물건과 아내 물건을 분리하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 박스들을 보며 실감했습니다. 정말 끝나는구나, 라고요. 어느 날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저녁에 외출했다가 돌아왔는데 문이 안 열렸습니다. 몇 번을 눌러도 삑삑 소리만 났습니다. 결국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내가 나와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새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왜 바꿨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알 것 같았습니다. 분리가 시작됐다는 신호였습니다. 은행 공동계좌도 정리됐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각자 계좌를 쓰자고, 공동계좌는 해지하자고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어차피 따로 살 거니까요. 은행에 같이 갔습니다. 서류에 서명하고 잔액을 나눴습니다. 반반으로 나눴습니다. 제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집안 짐도 제한됐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가져가라고, 나머지는 정리하겠다고요. 저는 침실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 책, 서류들을 박스에 넣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게 박스 몇 개였습니다. 허무했습니다. 며칠 뒤 편의점에 갔습니다. 우유와 빵을 사려고 카드를 냈습니다. 기계에 넣었는데 승인이 거절됐습니다. 또였습니다. 저번에도 그랬는데 또 안 됐습니다. 점원이 다른 카드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다른 카드를 냈습니다. 그것도 안 됐습니다. 결국 현금으로 계산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뒤에 줄 선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집에 와서 카드를 확인했습니다. 모두 한도 초과였습니다.
결제일이 지났고 연체료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계산을 해봤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지출보다 빠져나간 돈이 더 많았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에 앉아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프린트해 줬습니다. 길게 나온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줄씩 확인했습니다. 자동이체 항목들이 많았습니다.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었습니다.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왜 이렇게 많냐고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생활비로 쓰던 통로가 정리되면서 일부 항목에 제한이 걸렸다고요? 공동계좌 해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은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새로 등록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프린트 용지를 들고 집에 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한 줄씩 다시 봤습니다.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낯선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회비, 무슨 이용료,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언제 가입했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금액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작은 것은 몇만 원, 큰 것은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냥 느낌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험료 연체 안내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동이체로 나가는 줄 알았는데 안 나갔다고 했습니다. 계좌 잔액 부족이라고요? 저는 당장 입금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돈을 마련할까요?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단기 대출이었습니다. 금리가 높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승인이 안 됐습니다. 신용 등급이 낮아졌다고 했습니다. 카드 연체 때문이었습니다. 보험 해지를 고민했습니다. 오래 넣어둔 적립식 보험이 있었습니다. 해지하면 목돈이 나올 거였습니다.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평생 모은 건데 이렇게 깨도 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해서 해지 절차를 물어봤습니다. 상담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서류 작성하고 신분증 제출하면 된다고요? 며칠 안에 입금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마주쳤습니다. 거실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괜찮지 않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도움을 청해야 하나, 아내한테 말해야 하나요?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혼 서류에 서명했고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었습니다. 혼자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보험사에 갔습니다. 해지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서류를 읽어봤습니다. 해지 환급금, 수수료, 세금 항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받을 돈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서명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입금까지 일주일 걸린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면 괜찮을 거였습니다. 카드값 내고 관리비 내고 보험료 내면 조금 남을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받을 돈에서 낼 돈을 뺐습니다. 남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한 달 생활비도 안 됐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다음 달은 어떻게 하나, 그 다음 달은요? 그날 밤 프린트 용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자동이체 내역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평소 보지 못한 명목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날짜도 불규칙했고 금액도 들쭉날쭉했습니다. 뭔가 패턴이 있는 것 같았지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불길함이 커졌습니다. 이게 그냥 실수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닐까요? 하지만 누구겠습니까? 증거도 없고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냥 의심만 커졌습니다. 저는 종이를 다시 접어 넣었습니다. 내일 확인하자고. 지금은 너무 피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안 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돈, 이혼, 짐, 미래, 모든 게 뒤섞였습니다. 새벽에 깼습니다. 또 숨이 막혀서였습니다. 일어나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불안이 몸을 감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요. 보험 해지 신청을 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입금을 기다리는 동안 카드사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독촉 전화였습니다. 오늘 안에 최소 금액이라도 입금해 달라고, 안 그러면 신용 등급이 더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보험금이 아직 안 들어왔다고,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상담원은 오늘까지라고 반복했습니다. 저는 다급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했습니다. 입금이 언제 되냐고 물었습니다. 상담원이 확인하더니 오늘 중으로 처리된다고 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휴대폰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입금 문자를 기다렸습니다. 3시, 4시, 5시가 지나도 문자가 안 왔습니다. 불안해서 다시 보험사에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상담원이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서류 처리가 지연됐다고 했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입금된다고요? 저는 패닉했습니다. 내일이면 늦었습니다. 카드사는 오늘까지라고 했습니다. 상담원한테 사정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처리해 달라고. 급한 일이라고요. 상담원이 담당자한테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기다리라고요. 통화 연결음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연결됐습니다.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특별히 빠른 처리를 도와줄 수 있다고, 다만 당일 처리 수수료가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3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비쌌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원이 서류를 다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이메일로 받아서 작성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면 된다고요. 1시간 안에 처리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서류가 와 있었습니다. 프린트해서 작성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어 회신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쥐고 계속 봤습니다. 화면이 켜졌다 꺼졌다 했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입금 안내였습니다. 2,600만 원이 들어왔다고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해결됐습니다. 바로 카드사 앱을 켰습니다. 결제 화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금할 금액을 입력했습니다. 최소 금액보다 조금 더 넣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리 중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잠시 후 완료됐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체면을 지켰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돈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통장 잔액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카드값 내고 남은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계산이 안 맞았습니다. 은행 앱을 켰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입금 내역이 보였습니다. 2,600만 원 맞았습니다. 그 아래로 출금 내역들이 있었습니다. 카드 결제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더 있었습니다. 다른 출금 내역들이었습니다. 자세히 봤습니다. 여러 계좌로 돈이 나갔습니다.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그렇게 쪼개져서 빠져나갔습니다. 수취인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날짜를 봤습니다. 보험금 입금된 당일이었습니다. 몇 시간 사이에 여러 건이 처리됐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왜 제 돈이 모르는 사람한테 갔을까요? 자동이체인가 싶어 확인했습니다. 자동이체 목록에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체한 건가요? 아니었습니다. 기억이 없었습니다. 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내역을 봤습니다. 비슷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소액이 여러 번 빠져나갔습니다. 30만 원, 50만 원, 80만 원, 그렇게요. 처음엔 작았습니다. 그러다 점점 커졌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험금에서 큰 금액들이 나갔습니다.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이었습니다.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소액 누적, 중간 금액, 그리고 결정타였습니다. 보험금 2,600만 원이 결정타였습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한 거였습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해서 제가 눈치채지 못하게 했고 점점 금액을 키웠고 마지막에 큰 돈을 빼갔습니다. 저는 프린트했던 자동이체 내역을 꺼냈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낯선 명목들이 보였습니다. 회비, 이용료, 수수료,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날짜를 대조했습니다. 은행 앱의 출금 날짜와 맞았습니다. 자동이체가 아니라 누군가 명목을 만들어 돈을 빼간 거였습니다. 더 확인했습니다. 출금 계좌 번호를 봤습니다. 몇 개는 반복됐습니다. 같은 계좌로 여러 번 갔습니다. 수취인 이름도 반복됐습니다. 두세 명이 돌아가면서 받았습니다. 조직적이었습니다. 저는 떨렸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어떻게 제 계좌에 접근했을까요?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려 했지만 안 됐습니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보험 해지 상담 전화였습니다. 당일 처리 수수료 30만 원을 낸 것, 서류를 이메일로 받아 작성한 것, 사진 찍어 보낸 것, 그 모든 게 함정이었습니다. 정식 보험사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비밀번호까지 입력했습니다. 제가 문을 열어준 거였습니다. 누가 칼로 빼앗은 게 아니라 제가 고집으로 확인을 포기한 순간들이 증거로 돌아왔습니다. 빨리 끝내려고 했습니다. 체면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누구한테도 도움을 청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모든 선택이 저를 여기로 몰고 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저됐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이 나이에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자식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요? 아내가 알면요. 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돈을 못 찾습니다. 이미 빠져나간 돈이지만 혹시 몰랐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112를 눌렀습니다. 연결됐습니다. 신고하려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서류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이라고 요즘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찾기는 어렵다고요. 이미 인출됐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게 없었습니다. 통장엔 몇십만 원만 있었습니다. 카드도 막혔습니다. 집도 곧 나가야 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한테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이미 이혼 서류에 서명했고 곧 법원 날짜가 잡혀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말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짐을 쌌습니다. 박스에 옷과 책을 넣었습니다.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나머지는 버렸습니다. 어차피 가져갈 곳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내가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서 봤습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제 고집이, 제 자존심이, 제 체면이 모든 걸 망쳤습니다. 관계도, 돈도, 미래도 다 잃었습니다. 각방을 쓰자고 소리친 지 석 달 만이었습니다. 이혼은 조용히 끝났습니다. 법원에 갔습니다. 아내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진심이냐고, 후회 없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도 끄덕였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끝이었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내와 잠깐 마주쳤습니다. 서로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리고 각자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짐을 챙겼습니다. 가방 하나에 옷과 서류를 넣었습니다. 다른 건 버렸습니다. 어차피 필요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봤습니다. 평생 산 집이었습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고시원으로 갔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냈습니다. 남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침대와 책상만 있었습니다. 창문은 작았습니다. 햇빛이 잘 안 들어왔습니다. 벽은 얇았습니다. 옆방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가방에서 옷을 꺼내 걸었습니다. 몇 벌 안 됐습니다. 서류는 책상에 놓았습니다. 이혼 확정 서류, 보이스피싱 신고 접수증, 통장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잔해였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형광등을 켰습니다. 하얗고 차가운 불빛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복도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 닫는 소리, 발소리,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을 구했습니다. 나이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냈지만 연락이 안 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돈이 바닥났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었습니다. 하루 한 끼만 먹었습니다. 어느 날 폐지를 줍는 사람을 봤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다니며 박스를 모았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손수레를 구했습니다. 중고로 샀습니다.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동네를 돌며 폐지를 주웠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루 종일 모아서 고물상에 팔았습니다. 몇천 원 받았습니다. 적었지만 있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일을 했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폐지를 줍고 저녁에 팔았습니다.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얼굴이 그을렸습니다. 옷이 낡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느 오후였습니다. 교차로 앞에서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서 있었습니다. 건너편 카페가 보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이정희였습니다. 카페 안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남자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정타는 그 사람이 아니라 아내 얼굴이었습니다.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어깨가 풀려 있었습니다. 예전 집에선 못 보던 표정이었습니다. 긴장이 없었습니다. 무거움이 없었습니다. 그냥 편해 보였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손수레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달려가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다시 시작하자고요. 하지만 발이 안 떨어졌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걸었습니다. 손수레를 끌며 건넜습니다. 카페 앞을 지났습니다. 유리창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눈이 갔습니다. 아내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손술의 바퀴가 덜컹거렸습니다. 폐지가 흔들렸습니다. 저도 흔들렸습니다. 머릿속엔 한 문장만 반복됐습니다. 각방 써 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시작했습니다. 고집이 관계를 무너뜨렸고 체면이 도움을 막았고 자존심이 사과를 삼켰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왔습니다. 형광등을 켰습니다. 하얀 불빛이 방을 채웠습니다. 손에 남은 건 결제 실패 영수증 뿐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카드가 안 됐을 때 받은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황혼이혼이 지옥이 아니라 이해 대신 고집으로 밀어붙이고 사과 대신 서류로 끝내버린 제 선택이 지옥의 문이었다는 걸요. 아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문제였습니다. 각방을 쓰자고 소리친 것, 생활비 메모를 거부한 것, 이혼 서류에 성급하게 서명한 것, 도움을 청하지 않은 것, 보이스피싱에 당한 것, 모두 제 선택이었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택했습니다. 아내의 편안한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와 함께 있을 땐 무거웠을 겁니다. 긴장했을 겁니다. 눈치 봤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각방으로, 침묵으로, 고집으로요.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같은 문 앞에서 소리치지 않겠다고요. 다시는 고집으로 관계를 망치지 않겠다고요. 다시는 체면 때문에 도움을 거부하지 않겠다고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배웠으니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은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얇은 벽 너머로 누군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폐지를 주어야 했습니다. 손수레를 끌어야 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온다면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그리고 저 자신한테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각방 써 라고 소리친 그날 밤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다르게 말했을 겁니다. 미안하다고,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좁은 고시원 방에서 저는 혼자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고집과 체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